안녕하세요, 맹피셜입니다. 아스날이 챔스에서 파리를 만나 2대0 승리를 거뒀습니다. 어떤 의미론 두 팀 모두 이 챔스라는 대회에 거는 기대, 걸고 있는 희망이 큰 팀인 만큼 치열한 경기가 나올 거란 예상이 많았죠. 두 팀이 가진 공통점 중엔 선수 이탈과 관련된 부분도 있었습니다. 아스날은 역시 팀 전력의 핵심인 웨데고르가 이탈한 상태고, 파리는 지난 스타드렌과의 경기 이후 엘리케 감독과 우스만 덴벨레의 갈등이 발생해 엘리케가 그에 대한 징계성 조치로 그를 이번 경기 명단에서 제외해버렸습니다. 챔스라는 이 중요한 무대에서 아르테타와 엘리케 두 감독이 그 빈자리들을 어떻게 채우고 경기를 치를 것이냐, 그 부분을 확인해 볼 수 있는 경기였어요. 아스날 같은 경우는 이전 경기들에서의 선발 라인업과 동일했습니다. 부상이 의심됐던 칼라피오리가 다행히 심각하지 않다는 결과를 받고 이번 경기에서도 선발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언제나의 마갈량이스와 살리바의 센터백, 오른쪽 팀버, 라이스와 파티의 3선, 그 앞에 트로사르가 섰고 양쪽 윙에 마르티넬리와 사카, 최전방 하베르츠가 나왔습니다. 트로사르는 비교적 여러 공간을 누비면서 팀의 플레이메이킹에 관여하기도 하고, 때론 하베르츠와 거의 동일선상까지 올라가면서 투톱에 가까운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왼쪽 풀백 칼라피오리는 전방 왼쪽 하프스페이스 인근이나 거의 중앙 지역까지 좁혀 들어오면서 적극적으로 공격에 가담했습니다. 최근 칼라피오리가 좋은 평가를 받는 부분이 이 전진성인데, 현재 아스날 경기들의 파이널 서드 시퀀스를 살펴보면 칼라피오리가 박스 안, 심지어 골문 앞에 있는 장면도 여러 찾아볼 수 있죠. 아스날의 전술은 트로사르와 하베르츠의 자유로운 움직임, 사카와 마르티넬리의 변수 창출, 칼라피오리의 적극적인 전진을 통한 볼이 있는 공간에서의 수적 우위, 그리고 상대가 후방에서 볼을 가지고 있을 때 측면으로 몰아내는 체계적인 압박, 이런 유연하면서도 확고한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이에 맞서는 엘리케의 파리는 4-3-3을 들고 나왔습니다. 오른쪽 하키미, 마르키뉴스와 파초의 센터백 듀오, 왼쪽 누누 멘데스, 비티냐, 주앙 네베스, 자이르 에메리가 3미드를 구성.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덴벨레가 명단에서 제외됐기 때문에 양쪽 윙엔 2005년생 어린 선수 두에와 바르콜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최전방엔 이강인이 배치됐죠. 엘리케는 이강인에게 폴스9, 가짜 9번 롤을 맡겨 선발 포지션상으로는 최전방에 위치하지만 이 공간에 구애받지 않고 적극적으로 아랫 공간으로 내려오도록 지시했습니다. 특히 오른쪽보다는 중원이나 이 왼쪽 공간으로 자주 내려오도록 지시했는데, 엘리케는 이강인의 움직임을 통해 왼쪽 공간에 과부하를 걸어 상대를 이 공간으로 끌어들인 뒤 반대편에 있는 두에나 전진하는 하키미가 있는 쪽에 아이솔레이션을 걸고 싶었던 것 같아요. 오른쪽 하키미가 이날 폼이 좋았다 보니까 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의 큰 전환을 통해 몇몇 효과적인 전진을 이뤄내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 전환 패스 외에도 엘리케가 이강인을 폴스9으로 쓴 건 어쨌든 아스날의 단단한 센터백 라인, 살리바와 마갈량이스의 철통 수비에 어떻게든 금을 내보겠다, 이런 의도도 있었어요. 이강인이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움직임, 혹은 오른쪽 두에와 순간적으로 스위칭하는 움직임을 가져가면서 살리바나 마갈량이스 둘 중 하나라도 이강인에게 끌려서 틈을 보여주지 않을까, 이런 기대가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서 상대 수비에 틈이 나오면 바르콜라가 아래로 찔러 들어가면서 뒷공간을 무너뜨리겠다, 아니면 순간적인 하키미의 전진으로 오른쪽에서 변수를 창출하겠다, 이런 의도들을 확인할 수 있었죠. 오늘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이 폴스9 제로톱 전술이 진짜 파괴적으로 작동하려면 몇 가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아시겠지만 폴스9 자체는 토티를 썼던 스팔레티라든지 메시를 썼던 과르디올라라든지 이미 꽤 예전부터 존재했었죠. 폴스9 롤은 시간이 지나면서 세부적으론 많은 전술 변화를 보여주긴 했지만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공통 조건이 있었어요. 하나, 폴스9으로 뛰는 선수가 다재다능한 재능일 것. 이 다재다능은 온더볼, 플레이메이킹, 탈압박, 패스, 이런 축구 선수로서 가지고 있는 센스를 말하는데, 왜냐하면 폴스9이 앞쪽 공격수가 아래로 떨어지면서 자신의 득점보다는 다른 동료를 위한 기회 창출에 집중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상대를 자기한테 끌어당길 수 있는, 흔히 얘기하는 어그로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어그로가 끌리기 위해선 이 선수 자체가 상대 수비의 시선과 주목, 견제의 대상이 될 만한 선수여야만 하죠. 제 개인적인 의견으론 이강인 선수는 이 폴스9의 첫 번째 조건, 이걸 충분히 만족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경기에서도 이강인은 동료의 슈팅으로 이어진 패스, 키 패스 생성, 양팀 합산 1위, 정확한 크로스 생성도 1위를 차지했습니다. 볼을 잡고 기회를 창출할 상황을 맞이했을 때 그걸 살릴 수 있는 능력을 충분히 가지고 있는 선수, 그리고 상대가 볼 때 견제의 대상으로 여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춘 선수죠. 이걸 알고 있는 엘리케도 그렇기 때문에 이강인 선수에게 폴스9 롤을 맡겼던 걸로 보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건 두 번째 전제 조건입니다. 폴스9의 두 번째 조건은 앞쪽에 있는 최전방 공격수가 아래로 떨어져도 그 전방, 그 선수가 사라진 빈자리를 메꿀 수 있는, 또 그 빈틈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다른 파괴적인 공격수가 존재할 것입니다. 앞에 있는 최전방 공격수가 아래로 떨어집니다. 미드필드에 선수 하나가 추가되면서 우리가 수적 우위를 가져옵니다.
이 수적 우위를 통해서 우리는 미드필드 장악력을 가져오고 상대는 이 주도권을 되찾기 위해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이 미드필드로 선수를 보탭니다. 축구에서 어느 특정 공간에 선수를 보탠다는 건 다른 곳에서 선수를 끌어다 쓴다는 걸 의미해요. 그리고 상대가 만약 뒤에서 선수를 끌어다 쓰면 이 폴스나인 때문에 상대 수비 하나가 앞으로 끌려 나온다는 걸 의미하고 우리의 다른 공격수, 여기선 윙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그 다른 공격수가 드리블 돌파든 스프린트든 자기 능력을 발휘할 판을 얻게 됩니다. 하지만 만약 폴스나인으로 인해 발생한 그 기회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선수가 없다면 폴스나인 전술의 효과는 크게 반감되죠. 물론 예전 바르셀로나 시절의 메시처럼 아래에서 볼을 잡고 돌아서서 앞으로 질주, 혼자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그건 너무 어려운 일이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선수도 메시 외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때 메시도 혼자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었던 건 결코 아니었어요. 뒤에서 차비, 이니에스타, 부스케츠가 그의 공격 능력을 최대한 서포트했고 다비드 비아 같은 선수가 메시로 인해 만들어진 빈틈을 포착하기도 했었습니다. 이날 상대했던 아스날도 예전에 트로사르를 활용한 폴스나인을 썼었죠. 이때도 위에 있는 트로사르가 아래로 내려와 주변에 있는 웨데고르, 마르티넬리, 사카에게 기회를 창출해주면서 그 다른 3명의 선수들이 자신들에게 주어진 기회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판을 깔아주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엔 이날 파리 경기에선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이강인의 움직임으로 이점을 차지하는 선수가 딱히 안 보였어요. 그나마 오른쪽 하키미가 위로 전진하면서 좋은 장면들을 만들기도 했지만 전체적으로 아스날의 4-4-2 두 줄 수비, 이 타이트한 밀집 공간을 막혀서 위협적인 찬스로까진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장면을 보겠습니다. 파리의 후방 빌드업 상황인데 아스날이 전방 압박을 걸고 있고 센터백 파초가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이때 최전방 이강인이 3선 라인 깊숙한 곳까지 내려오면서 볼을 달라고 요구해요. 파초의 패스를 받은 이강인은 곧바로 돌아선 뒤 자신이 내려옴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아스날의 후방 공간, 그쪽에 침투하는 바르콜라에게 절묘한 침투 패스를 찔러줍니다. 패스를 받은 바르콜라는 이렇게 정말 넓은 공간에서 박스 침투를 가져갈 수 있었죠. 그런데 이것도 파리의 좋은 공격 마무리가 나올 수 있는 이 장면도 좀 너무 허무하게 훨씬 뒤늦게 출발한 아스날의 풀백 팀버에게 끊기면서 무산됩니다. 이 경기에서 이강인 폴스나인 전술로 가장 좋은 이점을 보여줬던 장면이었는데 이게 끊기면서 다시 아스날의 볼 소유로 넘어가게 되죠. 또 이날 파리 입장에서 우리 공격이 성공할 수 있냐 없냐, 그 여부의 핵심은 아스날이 4-4-2 두 줄 수비를 완성하게 두느냐 두지 않느냐에 걸려 있었어요. 왜냐하면 아르테타가 만들어 놓은 수비 시스템이 워낙 촘촘하고 단단하기 때문에 이 진영이 완성되고 정비할 시간을 주면 파리 입장에선 지공에서 뭔가를 만들어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스날 수비 진영이 완성되기 전에 빠르게 공격을 진행하는 게 중요했는데 이 장면도 한번 보시죠. 아까 상황과 비슷한 그림이에요. 후방에서 파리가 볼을 소유하면서 빌드업을 시도하고 있고 아스날이 평소 보여주던 압박, 상대를 좁은 측면으로 밀어넣는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장면을 보시면 이 압박을 풀어주기 위해 이강인이 아래 공간으로 내려와 볼을 받아줘요. 위에서 내려온 이강인으로 인해 파리는 이 왼쪽 빌드업 단계에서 추가적인 한 명을 얻게 됐고 아스날의 전방 압박을 푸는 동시에 반대편 넓은 공간을 마주하게 됩니다. 볼을 잡고 돌아선 이강인은 반대편 이 넓은 공간을 발견한 뒤 정확한 롱패스로 반대 측면을 향해 방향을 전환해주죠. 그런데 이 긴 전환 패스가 정확히 도달은 했는데 파리 측면이 앞으로 나아가는 선택지를 하지 않고 볼을 뒤로 빼면서 템포를 조절하는 선택을 합니다. 방금 그 롱패스 전환 장면에서 약 3초밖에 지나지 않은 상황인데 보시면 이미 아스날의 수비 진영이 4-4-2 두 줄 수비로 완벽하게 복귀해 있는 걸 알 수 있죠. 아르테타의 아스날이 이런 식으로 라인을 정돈시키면 사실 그 어떤 팀이라도 지공으로 득점을 뽑아내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 결과 파리는 뒤로 볼을 물리면서 이 촘촘한 아스날 4-4-2를 정면에서 뚫어내야 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결과론적인 얘기지만 만약에 아까 이강인의 큰 전환에서 템포를 늦추지 않고 그대로 빠른 공격 전개를 선택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아스날이 4-4-2 수비 진영을 완성하기 전에 팀 수비에 그나마 틈이 있을 때 빠른 전진을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파리가 오늘 경기를 복귀하면서 연구할 때 생각할 거리가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경기를 보면서 들었던 생각은 엘리케가 어떤 아이디어를 가지고 플랜을 짰는지는 이해가 가는데 다만 그 전술로 맞선 상대가 아스날이었다는 것, 아스날이 가지고 있는 특유의 그 전술 시스템들, 잘 정돈된 수비 조직력, 압박 시스템, 빌드업에서의 유연함 같은 부분들이 이번 경기에서만큼은 확실히 우위에 있었다, 한 수 위의 팀 전력을 보여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파리도 그렇겠지만 아스날 역시 이 챔스라는 무대에 걸고 있는 기대, 이들의 염원이 매우 큰 팀이기 때문에 앞으로 두 팀이 챔스에서 어떤 활약을 보여줄지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